아버지, 회장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청년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흘러나왔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청년을 바라봤고 그 순간 30년 전 사랑했던 여자의 눈동자가 청년의 얼굴에서 그대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전 태경그룹 본사 50층 회장실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비서실장 박철수가 건네는 3분기 실적 보고서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작년 대비 12% 성장, 나쁘지 않군. 예, 회장님. 다만 해외 법인 쪽 수익성이 다소 저조합니다. 한도연은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높이에서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을 묵묵히 응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훈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속으로 한숨을 삼키던 그때였습니다. 경호팀장 김태성이 급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고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방문객 명단에 없는 분이 회장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쫓아내. 약속 없이 오는 사람은 만나지 않아. 한도연은 차갑게 말하며 다시 서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김태성은 물러서지 않고 조심스럽게 흰 봉투 하나를 회장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꼭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한도연은 짜증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고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과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윤서영.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한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류는 DNA 검사 결과지였고 거기엔 친자 확률 99.98%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들어 김태성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오게 해. 몇 분 후 회장실 문이 다시 열렸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그는 검은 백팩을 한쪽 어깨에 맨 채 침착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도연은 그를 마주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서영의 눈, 코, 인매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민입니다. 청년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고 한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윤서영입니다. 아니, 윤서영이었습니다. 강민은 말을 이으며 또 하나의 봉투를 꺼내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3개월 전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한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아버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강민이 건넨 편지 봉투는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상태였습니다. 한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고 익숙한 필체로 쓰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 씨,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신을 사랑했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한도연은 편지를 읽다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비서실장 박철수는 긴장한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경호팀장 김태성은 회장의 지시를 기다리며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박 실장. 한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예, 회장님.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하고 이 사람을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해. 그리고 DNA 검사를 다시 한번 진행해. 알겠습니다. 강민은 회장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도연은 다시 강민을 바라봤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줘.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충분히 기다리겠습니다. 강민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한도연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청담동의 고급 나이트클럽 VIP룸에서는 시끄러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옆에 앉은 여자의 어깨를 감싸며 웃고 있었습니다. 야, 오늘 기분 좋은데? 한 병 더 따. 그의 친구들 모두 재벌 2세와 3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샴페인 병을 흔들었습니다. 한지우는 명문대를 중퇴하고 해외에서 사고만 치다가 겨우 돌아온 인물이었지만 태경그룹 후계자라는 타이틀 하나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형님, 다음 주 아버님 생신 파티 때 우리도 초대해 주실 거죠? 한 친구가 아첨하듯 말하자 한지우는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너희 없으면 재미없잖아. 그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우고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순간 자신의 인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청담동 본가 대저택에서는 고요하고 우아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윤희는 넓은 거실 소파에 앉아 딸 한나와 함께 유명 패션 디자이너의 스케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나, 이 드레스 어때? 한나가 순수한 눈빛으로 물었고 최윤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쁘다. 역시 우리 딸은 뭘 입어도 공주 같아. 디자이너는 정중하게 다른 샘플들을 펼쳐 보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나의 결혼식은 3개월 후로 예정되어 있었고 상대는 중견 건설사 두산건설 회장의 아들 이준석이었습니다. 어머니, 준석 오빠는 정말 저를 좋아하는 걸까요? 한나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최윤희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그 사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니. 걱정하지 마. 하지만 최윤희의 눈빛 깊은 곳에는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지훈이를 도와 회사를 지킬 카드지. 그녀는 겉으로는 따뜻한 어머니였지만 속으로는 냉철한 정치가였습니다. 밤 11시 한도연은 본가로 돌아왔지만 최윤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혼자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그가 윤서영을 만났을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대학 축제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녀의 미소, 함께 걷던 한강변의 저녁 노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별을 고하던 그날의 눈물. 서영아, 내가 너무 비겁했어. 한도연은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최윤희와 정략 결혼을 해야 했던 그날, 윤서영은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랑의 결실이 자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강민, 내 아들. 그는 주먹을 쥐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후회, 죄책감, 그리고 뒤늦은 책임감. 한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3일이 흘렀습니다. 한도연은 비서실장 박철수로부터 최종 DNA 검사 결과를 받았고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강민은 친자가 맞았습니다. 한도연은 검사 결과지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박 실장, 오늘 저녁 가족회의를 소집해. 미숙 부회장도 부르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철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회장이 가족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고 그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청담동 본가 대저택의 넓은 거실에는 태경가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최윤희는 트위드 재킷을 입고 소파 한쪽에 우아하게 앉아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딸 한나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소파 반대편에 앉아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부르신 겁니까? 한지훈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한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한도연의 여동생이자 태경그룹 부회장인 한미숙이 들어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한미숙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오빠를 바라보며 물었고 한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거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게 아들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순간 거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최윤희의 미소가 굳어졌고 한지우는 눈을 크게 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한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한도연은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30년 전 내가 사랑했던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사실을 나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사랑했던 여자라니. 그럼 저와 한나는 뭡니까? 최윤희가 차갑게 웃으며 물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결혼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건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최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숙 부회장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 사람이 진짜 오빠 아들이라는 확증이 있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가 맞아. 한미숙은 미간을 찌푸리며 팔짱을 꼈습니다. 이사회와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사생아 논란은 그룹 전체에 타격이 될 수 있어. 한지우는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말도 안 돼. 30년 동안 어디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자리를 빼앗으려는 겁니까? 한도연은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내 자리? 지훈아, 내가 그 자리를 지킬 만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거다. 그 말에 한지훈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해 거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윤희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진정해. 앉아. 한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쾅 소리와 함께 닫혔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모두가 한나를 바라봤습니다. 최윤희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나 왜 그런 말을 해? 하지만 한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궁금해요. 어떤 분인지. 한도연은 딸의 눈을 마주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한다면 소개해주마. 최윤희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계단을 올라갔지만 그 뒷모습에서는 억눌린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한미숙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 일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변호사팀을 꾸릴게. 고맙다, 미숙아. 한미숙이 떠나고 거실에는 한도연과 한나만 남았습니다.
한나는 아버지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분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한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한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바로 잡으셔야죠. 한도연은 딸의 손을 감싸며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최윤희는 침실로 들어가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조 변호사, 나야.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모님? 사생아가 나타났어. 법적으로 재산 상속권을 차단할 방법을 찾아야 해. 최윤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뵙겠습니다. 최윤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감히 내 아들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냉혹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한지우는 차를 몰고 강남의 한 호텔 바로 향했습니다. 그는 바 카운터에 앉아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고 바텐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닥쳐. 한지우는 독하게 내뱉으며 잔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사생아 따위가 감히. 그는 주먹을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이 누려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강민은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일기장을 펼쳐 읽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어머니 윤서영이 한도연과 사랑했던 시간, 그리고 이별 후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나는 그를 붙잡을 수 없어요. 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감당했을 외로움과 고통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가 받은 상처를 바로잡을게요. 그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이곳에 온 목적은 단순히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았던 모든 무시와 고통을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강민의 진짜 목표였습니다. 일주일 후 태경그룹 본사 30층 대회의실에는 이사진 전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20여 명의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상석에는 한도연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서류를 펼치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인사 문제입니다. 강민이라는 인물을 그룹 고문으로 영입하고자 합니다. 회의실에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재무이사 김광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경력이나 자격을 먼저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숙 부회장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이건 너무 성급해. 이사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한도연은 여동생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지분이 35%입니다. 이 결정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도연의 지분은 절대적이었고 그 누구도 그의 결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미숙은 입술을 깨물며 뒤로 기대앉았고 김광수 이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 씨는 기획조정실에 배치하겠습니다. 직급은 대리로 시작합니다. 한도연의 말에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지만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미숙은 마지막까지 남아 오빠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오빠, 지훈이는 어떻게 할 건데? 지훈이는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한미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한지우는 전무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의자에 몸을 던지듯 앉았고 비서 정수아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전무님, 커피 여기 두겠습니다. 정수아는 20대 중반의 여자로 단정한 정장 차림에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자신의 무릎 위로 앉혔습니다. 수아야,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잘 달래줘야 돼. 정수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전무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가 사생활을 회사에 들인대. 말도 안 되지? 한지우는 투덜거리며 정수아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습니다. 정수아는 내심 불편했지만 표정을 숨기며 그를 달랬습니다. 전무님이 훨씬 잘하시잖아요. 걱정 마세요. 한지우는 비웃으며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나가 있어. 혼자 있고 싶어. 정수아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고 한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부터 강민은 기획조정실 한쪽 자리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는 낡은 책상과 오래된 컴퓨터 앞에 앉아 묵묵히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그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님 아들이래. 사생하잖아. 근데 왜 여기 있는 거야? 강민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주어진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2주 후 강민은 동남아 시장 진출 보고서를 작성해 팀장에게 제출했습니다. 팀장 박성호는 보고서를 훑어보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대리님이 혼자 작성한 겁니까? 예, 팀장님. 박성호는 보고서를 다시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석이 정교했고 데이터가 탄탄했습니다. 이거 임원회의에 올려야겠어요. 잘했습니다. 강민은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후 임원회의실에서 강민의 보고서가 상정되었습니다. 한도연은 보고서를 읽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한미숙 부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지훈의 측근 이사인 유재혁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이 보고서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한도연이 고개를 들어 유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오류입니까? 유재혁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시장 분석 부분에서 환율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손실이 예상됩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강민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유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이사님, 22페이지를 다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유재혁은 당황하며 서류를 넘겼고 강민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환율 변동성은 시나리오별로 3가지 경우를 분석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손익분기점은 확보됩니다. 유재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강민은 추가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반영하면 초기 비용을 15%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 안건은 승인합니다. 유재혁은 고개를 숙였고 한지우는 주먹을 쥔 채 분노를 사겼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도연은 강민을 따로 불렀습니다. 잘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증명해 나가라. 감사합니다, 회장님. 강민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한지훈과 마주쳤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지훈은 비웃으며 지나쳤고 강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날 밤 최윤희는 한지훈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지훈아, 너 이러다가 정말 다 빼앗긴다.
한지우는 소파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투덜거렸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최윤희는 아들의 손에서 술잔을 빼앗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머리를 써야지. 감정적으로 덤비면 진다. 강민 주변 사람들을 조사해. 약점을 찾아야 해.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최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강민, 내가 누군지 곧 알게 될 거야. 다음 날부터 한지훈의 부하 직원들이 강민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이 자주 가는 대학 도서관, 자취방 근처 편의점, 주말에 찾는 요양병원까지 모든 동선이 기록되었습니다. 강민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매일 성실하게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냉철한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일기를 떠올렸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며칠 후 한나는 강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리님, 점심 식사 괜찮으시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강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과 장소 알려주세요. 한나는 강남의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정오가 되자 두 사람은 레스토랑 안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나는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친 차림으로 수줍게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여기 파스타가 맛있어요. 대리님은 뭐 드실래요? 저도 파스타로 하겠습니다. 강민은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태도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궁금했어요. 대리님이 어떤 분인지. 강민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한나는 강민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당당하게 이 집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강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감당하신 고통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었어요. 한나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한나는 강민이 식사하는 모습을 힐끗힐끗 바라보며 그가 오빠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한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리님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민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회장님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대리님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강민은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고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한나는 약혼자 이준석을 만났습니다. 이준석은 두산건설 회장의 아들로 30대 초반의 잘생긴 외모에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한나를 청담동의 고급 바로 데려갔고 두 사람은 조용한 부스에 앉았습니다. 한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이준석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고 한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좋은 일이 있었어. 이준석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한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한 분 더 생겼잖아. 오늘 그분이랑 점심을 먹었어. 이준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민이라는 사람 말이야? 응.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더라.
이준석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나, 그 사람한테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위험해. 한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이준석은 한나의 손을 꽉 잡으며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태경그룹을 흔들고 있잖아. 지훈 형님 입장에서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 한나는 손을 빼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는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잖아. 그건 강민 대리님 잘못이 아니야. 이준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나가 저 자식한테 마음이 가고 있어. 그는 질투와 함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한나, 나랑 결혼하면 우리가 지훈 형님을 도와야 해. 그게 우리 역할이야. 한나는 대답하지 않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이준석은 그녀의 침묵이 불안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준석은 장인이 될 한도연을 만나기 위해 태경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그는 회장실 앞에서 비서실장 박철수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두산건설 이준석 상무입니다. 한도연은 서류를 내려놓고 이준석을 바라봤습니다. 앉게. 무슨 일인가? 이준석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다음 달 진행될 송파 재개발 프로젝트 입찰에 저희 두산건설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한도연은 팔짱을 끼며 이준석을 관찰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경쟁이 치열할 텐데 자신 있나? 예, 저희 기술력과 시공 경험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검토해보겠네. 이준석은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태경그룹과의 연결고리를 더 단단히 해야 해.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최윤희는 이준석을 따로 호텔 라운지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최윤희는 차를 홀짝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준석 씨, 한나와 결혼한 뒤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준석은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어머님. 최윤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훈이를 보좌해서 경영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강민이라는 변수가 생긴 이상 우리끼리 단단히 뭉쳐야 해요. 이준석은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지훈을 보자? 아니지. 내가 실세가 되는 거야. 하지만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윤희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한나도 잘 부탁해요. 이준석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야심이 번뜩였습니다. 같은 시각 강민은 회사 30층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서버실 문이 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에서 한지훈의 측근 직원 2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 삭제하고 장부는 다시 조작해. 알겠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이렇게 부풀리면 되겠네요. 강민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버실 안에 모니터 화면과 두 직원의 얼굴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강민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고 사무실로 돌아와 사진을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다시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한나는 다시 강민에게 연락했습니다. 대리님,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고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한나는 아메리카노를 앞에 놓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리님, 저희 가족이 불편하시죠? 강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불편하다기보다는 적응 중입니다. 한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대리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냥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민은 한나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순수함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강민의 마음을 조금 흔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나 씨. 한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고 한나는 점점 강민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최윤희의 측근 가정부 김씨 부인이 최윤희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모님, 한나 아가씨가 오늘도 강민 씨를 만났습니다. 최윤희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추고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점점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군. 김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윤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나를 설득해야겠어. 그리고 이준석에게도 경고해야지. 김씨 부인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최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민, 내가 내 딸까지 빼앗으려는 건 아니겠지?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태경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분기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평소처럼 의자에 앉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고 20여 명의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재무이사 김광수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3분기 실적을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 증가했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려는 순간 갑자기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고 한도연은 이마를 짚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 박철수가 급히 달려갔지만 한도연은 그대로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경호팀장 김태성이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 한미숙 부회장이 오빠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한도연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는 태경가 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최윤희는 명품백을 꽉 쥔 채 초조하게 복도를 오갔고 한나는 어머니 옆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지우는 벽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미숙 부회장도 도착했고 그녀는 의사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강민은 회사에서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복도 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 시간 후 신경외과 과장이 수술복을 입은 채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최윤희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저요.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생명은 건졌지만 수술이 필요합니다. 한미숙이 물었습니다. 수술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수술은 하겠습니다만 회복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어 장애나 신체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최윤희는 입술을 깨물었고 한나는 어머니의 팔을 꽉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지우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젠장. 의사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앉아 긴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6시간 후 수술이 끝났고 한도연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최윤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 다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회장이 쓰러지면 경영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한미숙 부회장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카 한지훈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일 이사회를 소집해야 해. 임시 경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한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회장 대행을 맡으면 안 됩니까? 한미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무리야. 공동 경영 체제로 가는 게 낫겠어. 한지훈은 분노를 삼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경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한미숙 부회장이 회의를 주재했고 임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임시 공동경영 체제를 제안합니다. 재무이사 김광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부회장님과 전무님이 공동으로 경영하시는 겁니까? 한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요 의사 결정은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훈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비서실장 박철수가 급히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회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한미숙은 눈살을 찌푸리며 밖으로 나갔고 박철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개인 변호사 안중원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미숙은 회의실로 돌아가 회의를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모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분 후 안중원 변호사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으로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도연 회장님의 개인 변호사 안중원입니다. 최윤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안중원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3년 전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제 공개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한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언장이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안중원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회장님께서 공증하신 문서입니다. 최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공개하는 겁니까? 아니요. 가족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본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한미숙은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청담동 본가 거실에는 가족 전원과 주요 이사진이 모였습니다. 최윤희, 한지훈, 한나, 한미숙 부회장, 그리고 강민까지. 안중원 변호사는 거실 중앙 테이블에 봉인된 유언장을 놓고 천천히 봉인을 뜯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의 손에 집중되었습니다. 안중원은 유언장을 펼치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한도연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첫째, 본인의 재산 중 50%는 윤서영의 아들 강민에게 상속한다. 한지훈의 얼굴이 붉어졌고 최윤희는 손을 떨었습니다. 둘째, 나머지 50%는 유언장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태경그룹을 가장 크게 성장시킨 자에게 상속한다. 거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한지훈은 테이블을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유언장이야. 그는 유언장을 찢으려 했지만 안중원 변호사가 재빨리 막았습니다. 전무님, 이건 법적으로 공증된 문서입니다. 훼손하시면 안 됩니다. 한지훈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고 최윤희가 그의 팔을 잡아 진정시켰습니다. 지훈아, 진정해.
최윤희는 안중원을 차갑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유언장의 법적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안중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이며 사본이 여러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최윤희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민은 조용히 유언장 내용을 받아들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충격에 빠져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한미숙 부회장은 팔짱을 끼고 강민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군. 안중원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1년 후 경영 실적을 평가해 최종 상속자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거실을 나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지우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고 최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나는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았고 한미숙은 강민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강민 씨, 각오는 되어 있겠죠? 강민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부회장님. 한미숙은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거실에는 최윤희와 한지훈, 그리고 강민만 남았습니다. 최윤희는 강민을 차갑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 씨, 당신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 아닙니까? 최윤희는 냉소를 지으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지우는 강민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너 절대 용서 안 해. 강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본가를 나섰습니다. 밤 11시 강민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나, 내가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미워하지 마라. 그분도 많이 아파했을 거야. 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저는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바로잡을 뿐이에요. 그는 일기장을 덮고 책상 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한지훈의 불법 회계 증거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강민의 눈빛에는 냉철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에 빠진 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은 24시간 감시 체제를 유지했지만 회장의 의식이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언론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태경그룹의 미래에 대한 온갖 추측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한지우는 이 상황을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측근 임원들을 비밀리에 소집했고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강민이라는 변수를 제거해야 합니다. 유재혁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무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지우는 위스키를 마시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비상이사회를 소집합니다. 강민을 회사에서 몰아내는 거죠. 영업이사 최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지하겠습니다. 한지우는 만족스럽게 잔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강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지훈이 비상이사회를 준비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자신이 확보한 증거를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민은 한미숙 부회장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부회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한미숙은 서류를 내려놓고 강민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강민은 USB 메모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한지훈 전무와 그의 측근들이 불법 회계 처리를 한 증거입니다. 한미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확실한 증거인가?
직접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한미숙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고 파일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버실에서 찍힌 사진, 조작된 회계장부, 그리고 녹취록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한미숙은 입술을 깨물며 강민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지? 강민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미숙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처리하지. 강민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한미숙 부회장은 감사팀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한지훈 전무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전수조사하십시오. 즉시 시작합니다. 감사팀장 이성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전무님을 조사하는 겁니까? 회장님께서 쓰러지신 상황에서 회사를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누구든 예외는 없습니다. 이성호는 고개를 숙이고 지시에 따랐습니다. 이틀 후 감사 결과가 나왔고 유재혁 이사의 횡령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한미숙는 즉시 경찰에 고발했고 유재혁은 회사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유재혁 이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유재혁은 창백한 얼굴로 경찰차에 실려갔고 이 소식은 즉시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한지훈은 사무실에서 소식을 듣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제길, 강민, 내가 한 짓이지? 그는 즉시 강민을 찾아갔습니다. 오후 3시 한지훈은 기획조정실로 난입했습니다. 직원들이 놀라 그를 바라봤고 한지훈은 강민의 책상으로 다가가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 새끼가... 하지만 경호팀장 김태성이 재빨리 끼어들어 한지훈을 막았습니다. 전무님, 진정하십시오. 한지훈은 경호원들에게 붙잡힌 채 강민을 노려봤습니다. 너, 내가 가만 안 둬. 강민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한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전무님, 저는 회사를 위해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지훈은 비웃으며 침을 뱉었습니다. 옳은 일? 웃기고 있네. 너 같은 사생아 주제에. 그 말에 주변 직원들이 숨을 죽였고 강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강민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생아든 아니든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한지훈은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 최윤희는 긴급히 언론사 사주들과 접촉했습니다. 그녀는 청담동의 한 고급 일식당 프라이빗 룸에서 3명의 언론사 사주를 만났습니다. 사장님들,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주가 술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모님. 최윤희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경그룹에 나타난 강민이라는 인물, 그의 출생 비밀을 기사화해 주십시오. 사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그건 좀. 최윤희는 봉투 3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충분한 보상은 드리겠습니다. 사주들은 봉투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3일 후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포털 메인에 대대적인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태경그룹 한도연 회장 숨겨진 사생아 논란. 30년 만에 나타난 비밀 아들, 유산 상속 전쟁 시작되나. 기사에는 강민의 사진과 함께 윤서영과의 관계가 자세히 보도되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읽으며 수군거렸고 강민은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강민 씨, 회장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십니까? 유산 상속이 목적입니까? 강민은 침착하게 기자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오후 2시 본사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기자들은 더 질문하려 했지만 강민은 경호원들의 도움을 받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2시 태경그룹 본사 1층 로비에는 50여 명의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강민은 단상 앞에 서서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들이 그를 향했습니다. 강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출생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고 그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윤서영의 아들이며 한도연 회장님의 친자가 맞습니다. 이는 DNA 검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고 강민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윤서영은 평생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가난했지만 당당하셨고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으셨습니다. 강민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그분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유산 상속이 목적 아닙니까? 강민은 기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성장시킬 능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유산은 그 결과일 뿐입니다. 그의 당당한 태도에 기자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인터넷과 SNS는 강민의 기자회견 영상으로 뜨거웠습니다. 여론은 점차 강민에게 동정적으로 바뀌었고 오히려 한지훈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혼자 키운 자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강민이 오히려 더 당당해 보임. 한지훈은 실력 없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잖아. 최윤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럴 수가. 그녀의 계획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같은 시각 한나는 약혼자 이준석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카페에서 한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나, 우리 결혼식 날짜 앞당기자. 다음 달로. 한나는 손을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석 오빠 미안하지만 결혼 미루고 싶어. 이준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한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상황이 너무 복잡해. 아버지도 쓰러지셨고 결혼 생각할 여유가 없어. 이준석은 한나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강민 때문이야? 한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준석은 비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나는 당황하며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준석은 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한나는 자리에 앉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이준석은 한지훈을 만났습니다. 둘은 강남의 한 바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님, 저도 강민이 눈엣가시예요. 한지훈은 술잔을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손잡자. 이준석은 눈빛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지훈은 차갑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하는 거야. 알겠어? 이준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고 어둠 속에서 위험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민은 평소처럼 새벽 6시에 게스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그는 회사 차량 대신 자신의 중고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강민이 차에 시동을 걸고 게스트하우스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한데. 강민은 속도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강남대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앞에서 신호가 바뀌었고 강민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페달을 힘껏 밟았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젠장! 강민은 급히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고 핸들을 꺾어 인도 쪽 가드레일을 향했습니다. 쾅! 차량이 가드레일과 충돌하며 멈췄고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강민은 이마를 부딪혀 피가 흘렀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주변 행인들이 달려와 차 문을 열었고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강민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고 경찰이 도착해 사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비사가 차량을 견인해가며 브레이크를 점검했고 30분 후 경찰에게 보고했습니다. 경위님,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절단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강민에게 연락했고 강민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날 죽이려 했어. 강민은 주먹을 쥐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경찰은 게스트하우스 주변 CCTV를 분석했습니다. 영상에는 전날 밤 11시경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강민의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자의 동선을 추적했고 그가 탄 차량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두산건설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를 확대했고 이준석과 한지훈의 통화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나는 이준석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고 SNS도 모두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한나는 불안한 마음에 이준석의 집을 찾아갔지만 그는 집에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나는 우연히 이준석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차 안에 두고 내린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휴대폰을 열어봤고 잠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메시지함을 확인한 한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지훈과 이준석의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밤 처리해. 완벽하게. 알겠습니다. 흔적 남기지 않겠습니다. 한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가 강민 대리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녀는 즉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찍었습니다. 다음 날 한나는 강민을 찾아갔습니다. 강민은 병원에서 퇴원해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상태였고 이마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문을 두드렸고 강민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나 씨? 한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대리님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강민은 한나를 안으로 들였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스크린샷을 보여줬습니다. 강민은 화면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한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랑 준석 오빠가 공모한 거예요. 대리님을 제거하려고. 강민은 침착하게 한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나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한나는 휴대폰을 강민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증거로 쓰세요. 꼭 오빠를 막아주세요. 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리님 조심하세요. 오빠는 예측할 수 없어요. 강민은 한나를 배웅하고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이틀 후 경찰은 한나가 제공한 증거와 CCTV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준석과 한지훈을 소환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이준석은 땀을 흘리며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통화 기록과 메시지, 그리고 차량 추적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이준석 씨, 증거가 명확합니다. 솔직하게 진술하십시오. 이준석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한지훈 전무가 시켰습니다. 저는 그냥 따른 것뿐입니다. 경찰은 즉시 한지훈을 체포했고 그는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태경그룹 한지훈 전무, 이복 동생 살해 미수 혐의 체포, 재벌가 형제 간 유산 전쟁, 살인 음모로 번져 태경그룹 주가는 10% 폭락했고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미숙 부회장이 회의를 주재했고 이사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훈 전무의 모든 직위를 즉시 해임합니다. 이해 있으신 분?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숙는 서류에 서명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이미지 회복을 위해 긴급 PR팀을 가동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미숙는 강민을 불렀습니다. 강민 씨, 괜찮습니까?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부회장님. 한미숙는 잠시 강민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회사를 지킨 건 당신이었습니다. 강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한도연은 병상에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고 의료진이 회장실로 달려왔습니다. 한도연은 천천히 눈을 뜨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의사가 다가가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병원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한도연은 기억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누워 있었나? 3주입니다. 한도연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강민은 어디 있나? 의사는 간호사에게 눈짓했고 간호사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강민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중환자실로 들어가 한도연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한도연은 강민의 이마에 감긴 붕대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무슨 일인가? 강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사고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도연은 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했구나. 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한도연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강민아, 내가 진짜 내 아들이다. 강민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을 숨겼습니다. 회장님, 푹 쉬십시오.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같은 시각 최윤희는 청담동 본가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구치소에 갇혔고 사위는 도망쳤으며 딸은 자신과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최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평생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구치소 독방에 앉아 벽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준석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인천공항으로 향했지만 출국 금지 조치로 붙잡혔습니다. 그는 공항 경찰서로 연행되며 모든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민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쳤고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미나,
복수는 너를 망칠 뿐이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렴. 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이제 끝이 보여요. 그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한도연은 재활 치료를 거쳐 걷는 것은 가능했지만 오른쪽 팔에 약간의 마비가 남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지만 정신은 여전히 명료했습니다. 한도연은 회장직에 복귀했고 첫 번째 이사회에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강민 대리를 태경그룹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고 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사와 임직원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한미숙 부회장도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지난 1년간 강민은 동남아 시장 진출을 성공시켰고 회사 매출을 15%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투명한 경영과 윤리 경영을 강조하며 사내 부정을 뿌리 뽑았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강민의 평판은 날로 높아졌고 언론도 그를 개혁적 경영인으로 평가했습니다. 강민이 부회장으로 취임한 첫날 그는 전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태경그룹은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우리는 이익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강민은 곧바로 사회공헌사업부를 신설했고 매출의 3%를 사회환원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부모 가정지원재단이었습니다. 강민은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저의 어머니처럼 혼자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기자들은 그의 진정성에 감동했고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태경그룹의 이미지는 급속도로 개선되었고 주가는 1년 전보다 30% 상승했습니다. 한편 한나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MBA 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녀는 인천공항에 도착해 아버지에게 연락했고 한도연은 직접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한나는 아버지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도연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잘 다녀왔구나. 많이 컸네. 두 사람은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고 한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강민 오빠는 어떠세요? 한도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훌륭하게 회사를 이끌고 있다. 내 오빠가 자랑스럽구나. 한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오빠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한도연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 함께 회사를 키워나가야지. 일주일 후 한나는 태경그룹 문화사업부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술과 문화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회사의 문화 마케팅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갔습니다. 한나와 강민은 자연스럽게 업무에서 협력하게 되었고 남매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한지우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석방되었지만 태경그룹의 모든 직위와 지분을 박탈당했습니다. 한지우는 청담동 본가를 떠나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최윤희도 한도연과 이혼 합의를 하고 재산 분할 없이 별거 상태로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지우는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최윤희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집에 가자. 추워. 한지훈은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최윤희는 아들 옆에 앉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지. 한지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죠. 최윤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함께 있잖니. 두 사람은 말없이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누렸던 영화는 사라졌지만 그들에게 남은 건 서로뿐이었습니다. 이준석은 살인 미수방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두산건설은 스캔들로 인해 주요 프로젝트를 모두 잃었고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이준석의 아버지는 회사 파산 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이준석은 교도소에서 아버지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독방에 앉아 무릎을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도 이미 늦은 것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한도연은 강민과 한나를 데리고 경기도 양평에 있는 윤서영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세 사람은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묵념했습니다. 한도연은 무릎을 꿇고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영아,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당신이 혼자 고생하게 해서 용서해 주시오. 강민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한나도 강민의 옆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 오빠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오빠를 지킬게요. 한도연은 두 자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은 묘소 앞에서 한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한도연이 말했습니다. 강민아, 내가 회사를 맡아줘야겠다. 강민은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한도연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회사는 젊은 사람이 이끌어야 해. 너라면 할 수 있다. 강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해 가을 태경그룹은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호텔 그랜드 볼룸에는 5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했고 무대 위에는 한도연과 강민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태경그룹의 회장직을 강민 부회장에게 물려줍니다. 홀에 박수가 터져나왔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도연은 강민에게 회장직인이 담긴 케이스를 건넸습니다. 강민아, 내가 진짜 내 아들이다. 회사를 잘 부탁한다. 강민은 케이스를 받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도연은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강민을 껴안았습니다. 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고 한나도 무대 아래에서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강민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나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섰습니다. 오빠 축하해요. 강민은 미소 지으며 한나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한나야. 내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한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가 훌륭하셨어요.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에요. 강민은 한나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함께 회사를 키워나가자. 남매로서 말이야. 한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 저도 열심히 할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고 서울의 불빛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강민은 희망나눔재단을 정식으로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학생,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강민은 재단 이사장으로 직접 활동하며 매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강민은 서울 관악구의 한 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모여 있었고 강민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드실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 저희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습니다. 여러분이 더 대단하신 겁니다. 그는 쉼터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있을까요? 바람이 불었고 강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2년 후 태경그룹은 국내 10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강민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투명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나는 문화사업부 이사에서 전무로 승진했고 강민과 함께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두 남매는 업무 파트너로서 완벽한 호흡을 보였고 서로를 존중하며 성장했습니다. 어느 봄날 강민은 재단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회복지사 이지은이었고 강민과 같은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은 씨도 고생하셨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강민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민은 아버지 한도연을 찾아갔습니다. 한도연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강민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오렴. 강민은 아버지 앞에 앉았고 한도연은 책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한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누군데? 강민은 이지은에 대해 이야기했고 한도연은 흡족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좋은 사람 같구나. 내 마음대로 하렴. 강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한도연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민아,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자랑스럽다. 강민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도연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편히 쉴 수 있겠구나. 3년 후 태경그룹 신사옥 50층 회장실. 강민은 넓은 창가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 윤서영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고 그 옆에는 아내 이지은과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나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오후 일정 확인하셨어요? 강민은 돌아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확인했어. 오늘 재단 방문 일정 있지? 한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빠 올케 언니한테 좋은 소식 있다던데요? 강민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지은이가 임신했어. 8주래. 한나는 기뻐하며 오빠를 껴안았습니다. 와, 축하해요, 오빠. 제가 이모가 되는 거예요? 강민은 한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조카 잘 부탁해. 한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모가 될 거예요. 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좋은 아버지가 될게요. 햇살이 회장실을 가득 채웠고 강민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로,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그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오빠의 옆에 서서 함께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빠,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회사 키워나가요. 강민은 동생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남매가 함께 태경그룹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자.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들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